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인문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마치고 10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들 시험은 잘 치르셨는지요? 조금 제가 답안지를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잘 쓰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듯 싶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중간시험 이후에 기말시험까지 또 열심히 쫓아오시면은 열심히 강의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뭐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주차에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8주차 요약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에는 이제 국민소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은 거시경제 데이터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국민소득, 우리가 GDP로 이제 배웠죠. 그리고 물가상승률, 실업률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 동향을 알려주는 지표를 경제지표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 그 경제 지표를 보면 개별 경제 주체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관한 그런 데이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 데이터이다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거시경제학 부분에서 다루는 건 주로 이제 거시경제 데이터 정도 다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국민소득은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지표, 즉 GDP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이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국내 총생산은 경제 전체의 소득 그리고 지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살펴보는 그런 지표인데요. 국내 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하는 이 GDP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제 지표이다. 이건 정의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GDP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첫 번째 측면은 국민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 그래서 이 측면을 총생산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두 번째, 국민 경제의 모든 구성원들의 소득 총액 해서 이 측면을 총소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국민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에 대한 지출. 그래서 이 측면을 총지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 모두 다 동일한 GDP를 이제 산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국민 경제 의 모든 거래에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두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매자에 의한 지출은 어느 판매자에게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경제, 한 국민경제에서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생산, 총지출, 총소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총생산 측면에서는 각 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하고요. 총지출 측면에서는 각 가계와 정부의 지출을 모두 합합니다. 그리고 총소득 측면에서는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런 소득 요소소득을 모두 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의 모든 지출은 결국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요. 누군가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다 동일한 GDP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으로다가 그 GDP를 산출을 해내면 살짝 오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오류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오류가 어느 정도 발생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뭐 통계적 불일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국내 총생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7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에라고 하는 것은 GDP는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생산의 가치를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기간 동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1년 또는 1분기를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분기 GDP에는 계절 조정을 하는데요. 1년 중에 어느 계절의 재화 서비스 생산량이 다른 계절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계절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한 국가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DP는 생산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생산 활동의 가치를 모두 다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생산된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이 표현은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된 재화 서비스만 GDP에 포함이 되고 과거에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거래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네 번째 표현이 이제 모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생산돼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모든 재화 서비스를 GDP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생산 거래되는 재화 서비스, 뭐 마약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측정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섯 번째 표현이 이제 최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재 그리고 중간재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재화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중간재는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재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본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간재의 가치는 최종재의 가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GDP는 최종재의 가치만으로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재가 생산된 해에 그 해에 사용되지 않고 다음 해에 판매나 생산을 위해 보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생산된 해에는 최종재로 간주해가지고 재고 투자라는 명목으로 GDP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해에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면 다음 해에는 이 재고 투자, 즉, 그 전년도의 최종재로 분류가 되었지만 재고 투자, 재고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재고 투자가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GDP가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 표현이 이제 재화와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걸 재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걸 이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 모두 다 GDP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시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GDP는 상이한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가격, 시장 가치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귀속 가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귀속 가치 중에서는 주거 서비스의 시장 가치만 GDP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래서 GDP에 이제 투자 항목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농부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뭐 채소를 기른다든지 곡물을 기른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생산의 가치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했던 게 국민소득에 관한 다른 지표들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나머지도 이제 짧게 뭐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국내 총생산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소득에 관한 다른 지표들 보시면은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하고 국민 총생산 한 글자만 다르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국내 총생산은 이제 GDP라고 표현을 하고 국민 총생산은 GNP, Gross National Produ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셔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국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 총생산 GNP는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민 경제 국민들에 의해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GNP와 GDP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생산 활동하는 것이 주로 내국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그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소득에 관한 또 다른 지표가 이제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Gross National Income 해가지고 GNI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국민 총소득은 정의가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민 경제의 국민들이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요소 소득을 모두 합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GNI는 GDP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빼가지고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GNI라고 하는 것은 GDP에다가 국외 수치 요소 소득 합해주고요. 국외 지급 요소 소득을 빼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GNI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을 고려하는데 거주성 개념, 즉 우리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소득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밖에 그 국민소득 지표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순소득 NNI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고 또 본원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순소득 NNI는 국민 총소득 GNI에서 고정자본 소모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가상각 또는 고정자본 소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내의 설비, 시설과 장비가 달아 없어지는 것을 갖다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준 나머지가 이제 국민 순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국민처분 가능소득 NDI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국민처분 가능소득 NDI는 국민순소득 NNI에서 교포성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 이걸 이제 국외 수치 경상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놈을 더하고 그다음에 무상 원조 등과 같이 외국에 지급한 소득, 국외 지급 경상 이전을 빼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 총처분 가능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GND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 처분 가능소득 NDI에서 고정자본 소모를 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GNDI 국민 총처분 가능소득은 총저축률, 총투자율 산출할 때 그때 이제 분모로 들어가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소득 NI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NI는 국민순소득 NNI에다가 이제 간접세를 빼주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계 본원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PP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소득 가운데 가계에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 즉 법인소득과 정부가 받은 이자, 임료 이런 것들을 이제 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계처분 가능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PDI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계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계본원소득 PPI에다가 가계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외로부터 수취한 이전소득을 더하고 정부와 기업 및 국외에 지급한 이전소득 이것을 빼가지고 이제 가계처분 가능소득 PDI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계조정처분 가능소득 PAD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가계처분 가능소득 PDI에다가 사회적 현물 이전을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의 소비와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소득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이것을 흔히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무상 교육을 받는다든지 무상 진료를 받는다든지 하죠. 그래서 정부가 가계에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사회적 현물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계처분 가능소득 PDI에 사회적 현물 이전을 합한 것을 가계조정 처분 가능소득 PADI라고 부르고 이거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 나중에 혹시 2학년 때 경제학과라든지 또 그다음에 제가 소속돼 있는 재무부동산학과에서도 이 거시경제 이해라고 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을 혹시 들으신다라고 하면 그 거시경제에서 가처분소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처분소득 할 때 이 국민소득 중에 가계조정처분 가능소득 PADI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GDP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국민 경제에서 희소한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GDP의 구성 항목을 소비, 컨삼션 앞잡아서 C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투자, 인베스트먼트 앞잡아서 I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구입, 가버먼트 퍼체이즈 앞잡다가지고 이제 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수출, 넷 익스포트 앞잡다가지고 NX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GDP를 소득이라고 보면 이제 보통 Y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GDP Y는 소비 C, 투자 I, 정부 구입 G, 순수출 NX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식은 항상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소득 GDP Y는 우변에 있는 소비 C 그리고 투자 I, 정부 구입 G, 순수출 NX 이 네 가지 합과 항상 같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국민소득 계정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보면 여러 가지 계정들을
만들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도 뭔가 이제 이런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정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소득 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소득 계정에서 좌변에 있는 소득 Y와 우변에 있는 소비 C, 투자 I, 그리고 정부 고입 G, 순수출 NX 합한 것은 항상 같다라고 해서 국민소득 계정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컨섬션 앞서 따가지고 C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소비는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지출 제외하고 그 나머지 재화 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재화 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지출이다. 그러니까 가계 소비, 가계 지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계가 지출한 것 중에 신축주택 구입하느라고 하는 지출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소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뒤에 나오는 투자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화 서비스라고 했을 때 재화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생산물을 의미하고요. 재화는 내구재와 비내구재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생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GDP의 구성 항목이 이제 투자, 인베스트먼트 I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새로운 생산 설비와 건축물에 대한 지출,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축주택의 구입까지 포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더 많은 재화, 그리고 더 많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본재의 구입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GDP는 국민 경제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고 또는 재고 투자라고 하는 것을 투자 지출의 일부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항목 I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GDP의 구성 항목이 정부 구입입니다. 정부 구입, Government Purchase 앞자 따가지고 이제 보통 G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부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죠.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지출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근데 정부가 지출하는 것은 이런 그 정부 구입뿐만이 아니라 또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지출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실업급여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가계소득에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이제 뭐 국민연금을 받는다 또는 실업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한 경제의 생산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GDP의 구성 요소의 이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정부 구입에다가 이전 지출을 합친 것. 이게 이제 정부가 지출하는 총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정부 구입과 이전 지출을 합쳐서 정부 지출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과 정부 구입은 조금 차이가 있다.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이전 지출의 크기만큼 정부 지출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구성 항목이 순수출입니다. 그래서 net export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NX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출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외국에서 판매된 금액, 즉 수출이죠. 그래서 수출에서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판매된 금액, 수입이죠. 그래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을 순수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입을 왜 빼냐라고 했을 때 재화 서비스를 수입한다라고 하면 이미 GDP의 다른 항목, 그러니까 소비, 투자, 정부 구입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갖다 빼줘야 된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생산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비되든지 투자되든지 정부가 구입을 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은 이제 빼줘야지 우리나라의 생산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5번째 강연 가지고 이제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걸 제가 미리 좀 내려놨어야 되는데요. 우리 진도에 맞춰서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부분은 지금 62쪽입니다. 그래서 실제 GDP와 명목 GDP.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GDP는 명목 GDP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재화 서비스의 생산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리고 그 현재 가격을 보통 경상 가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명목 GDP는 생산의 가치를 경상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 가격 또는 그 해의 가격으로 다 계산한 것인데요. 자, 근데 이러한 그 어느 해에 명목 GDP가 전해보다, 이전해, 바로 전해보다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의 재화 서비스 생산량이 증가해도 명목 GDP가 증가를 하고요. 또는 그냥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해도 이 GDP가 정확히 명목 GDP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변화도 명목 GDP를 변화시키고요. 그다음에 가격의 변화도 명목 GDP를 변화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명목 GDP를 가지고 여러 해 동안을 갖다가 비교한다. 여러 해 동안의 명목 GDP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생산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가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의 변화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따져보는 것이 실질 GDP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은 재화 서비스 생산의 가치를 기준 연도 가격, 불변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2016년에 GDP도 2016년에 실질 GDP도 계산을 할 때는 2015년에 가격 가지고 기준 연도인 2015년의 가격, 불변 가격 가지고 계산하면 그게 바로 이제 실질 GDP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향이 명목 GDP가 변화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영향을 받아서 변화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생산량의 변화, 또 하나는 가격의 변화이다. 근데 그런 가격의 변화, 가격의 변동의 영향을 배제하고 오로지 그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 서비스의 총량을 파악하는 지표가 실질 GDP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 GDP는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 GDP의 변동은 생산량의 변동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질 GDP는 하나의 국민 경제의 재화 서비스 생산량의 지표로 활용을 보통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필요 또는 국민들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한 경제 GDP가 어느 정도일까? 또는 GDP가 증가하는 걸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 성장은 소득의 증가를 갖다가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뭐 산업의 발전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보통 일반 그 경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증가를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소득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GDP이죠. 그런데 경제 성장을 갖다가 따질 때, 소득의 증가를 갖다 따질 때는 명목 GDP가 아니라 실질 GDP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 증가율 가지고 경제가 성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실질 GDP의 증가율 가지고 실질 GDP의 증가율이 0보다 크면 즉 실질 GDP가 증가를 한 게 되죠. 그럴 때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것.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는 당해년도 가격입니다. 그 해의 가격. 그래서 당해년도 가격 경상 가격으로 계산한 걸 명목 GDP라고 한다. 실질 GDP는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 연도의 가격, 불변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명목 GDP는 생산량의 변화, 가격의 변화 이 두 가지를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 GDP는 가격의 변화를 뺀 생산량의 변화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격의 변화는 어느 정도나 될까? 이 두 가지 GDP의 개념을 가지고 또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명목 GDP는 가격의 변화, 생산량의 변화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 GDP는 그게 아니라 생산량의 변화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량의 변화가 아닌 가격의 변화 이것만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찾아낼 때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가격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준다, 나누어서 구한다. 명목 GDP 분자에 있죠. 분자에 있는 명목 GDP는 뭐라 그랬죠? 아까 생산량의 변화 그리고 가격의 변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GDP는 생산량의 변화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 GDP에서 실질 GDP 나눠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의 변화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 연도에 비해서 올해 비교 연도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 연도에 비해서 올해 또는 비교 연도의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그 정도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자, 뭐 그냥 여러 가지 재화가 있으면 계산하기 힘들죠. 그래서 딸랑 두 가지 재화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쌀하고 옷이 있습니다. 2015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쌀이 100 단위만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쌀 가격이 1이었고요. 1단위였고요. 옷은 50 단위만큼 만들어졌고 옷의 가격은 2단위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16년에는 쌀의 생산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쌀의 가격도 상승을 했어요. 옷의 생산량도 증가했고 옷의 가격도 3으로다가 3단위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2017년엔 쌀의 생산량 200단위로 증가했고 또 쌀의 가격 3단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옷의 생산량은 150단위로 증가했고 옷의 가격은 4단위로 상승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뭐 간단하죠. 명목 GDP 계산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2015년의 명목 GDP는 쌀 가격에다가 쌀 생산량 곱해주고 옷 가격에 옷 생산량 곱해주고 그 둘을 합치면 2015년의 명목 GDP입니다. 2016년의 명목 GDP는 쌀 가격에 쌀 생산량 곱해주고 옷 가격에 옷 생산량 곱해주고 그 둘을 더한 게 2016년의 명목 GDP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7년은 쌀 가격에다가 쌀 생산량 곱해준 거 그리고 옷 가격에 옷 생산량 곱해준 거 그 둘을 합친 게 이제 2017년의 명목 GDP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목 GDP는 그 해의 가격 그 해의 가격, 그러니까 경상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당해년도 가격 또는 뭐 이걸 나중에 2015년 거하고 2015년을 기준 연도로 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년도 가격 뭐 이렇게 이제 불러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명목 GDP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명목 GDP 계산한 거 좀 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 명목 GDP는 여기 단위를 킬로그램당 원으로 이제 했네요. 그래서 쌀 가격의 단위가 1원이고요. 그다음에 쌀의 생산량 100kg이었다. 아주 소소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옷 한 벌당 가격이 2원이었고 옷 50벌을 만들어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곱하고 더하면은 200원이라고 하는 명목 GDP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쌀 가격 올랐죠. 그리고 쌀의 생산량도 증가했고 옷 가격도 상승하고 옷 생산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 2원에다가 150kg 곱해주고 그다음에 옷 가격 3원에다가 옷 100벌 곱해주고 더해주면은 이제 600원이라고 하는 이 명목 GDP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마찬가지로 하면 이제 1,200원이라고 하는 명목 GDP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 GDP를 계산을 하는데요.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인 2015년의 가격, 2015년을 기준 연도라고 둡시다. 보통 매 5년 또는 0년 끝에 5나 0으로 끝나는 해를 갖다가 기준 연도로 보통 삼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1년이죠. 그렇긴 하지만 2020년 GDP가 얼마 전에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2021년 GDP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2020년 GDP까지 나오는데 그러면은 기준 연도로 2015년을 쓰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세 가지 해가 있으니까 2015년을 기준 연도로 이제 삼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 연도의 쌀 가격은 2015년의 쌀 가격은 1원이에요. 그리고 옷 가격은 2원이에요. 이걸 계속 두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의 실질 GDP는 기준 연도니까
이거는 그 명목 GDP하고 똑같습니다. 2015년 기준 연도의 실질 GDP는 명목 GDP하고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0원이고요. 2016년에는 자, 명목 GDP가 아니라 이제 실질 GDP예요. 그러니까 쌀 가격 1원 그리고 옷 가격 2원으로 해가지고 곱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쌀 가격 1원에다가 기준 연도 가격이죠. 2015년 가격입니다. 거기다가 쌀 150kg 생산했으니까 그거 곱해주고요. 옷 2원, 이게 기준연도 가격이죠. 2016년의 가격이 아니라 2015년, 기준연도인 2015년의 가격입니다. 거기다가 옷 생산량 100벌 곱해주고 하면 350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마찬가지로 실제 GDP는 기준연도의 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연도의 쌀 가격 1원, 기준연도의 옷 가격 2원, 요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쌀 생산량, 옷 생산량 곱해주고 그다음에 더해주면은 500원이라고 하는 실질 GDP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명목 GDP도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근데 명목 GDP가 증가한 것은 생산량이 증가를 했어요. 쌀 생산량 증가하고 옷 생산량 증가하고 그래서 명목 GDP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 영향을 받았죠. 어떤 거냐면은 쌀 가격이 상승하고 옷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명목 GDP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가 증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생산량의 증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의 좀 상승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실질 GDP는 가격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실질 GDP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냐? 생산량이 증가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 2015년 같으면 명목 GDP가 200원이었고요. 그리고 실질 GDP 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고 거기다 이제 100을 곱해주면은 100% 또는 뭐 100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6년 같으면 명목 GDP가 600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GDP는 350원이었죠. 그래서 이거 나눠주고 600원을 350원으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100을 갖다 곱해주면 171이라고 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갖다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2017년은 명목 GDP가 1200원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GDP는 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00원을 500원으로 나눠주고 100을 곱해주면은 이제 240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시면은 GDP 디플레이터 2015년에 100, 2016년에 171이니까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물가가 상승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2016년에 171이 GDP 디플레이터인데 2017년에는 240입니다.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또 증가를 했구나. 그러면은 물가 수준이 상승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했는데 2016년은 2015년에 비해서 71%만큼 상승했죠. 그죠? 상승한 물가 수준이 71% 상승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2016년 GDP를 2015년 GDP로 나눠주고 2015년 GDP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2016년 GDP 디플레이터를 2015년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주고 즉 171을 100으로 나눠주고 아이고 다시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변화 후 것에서 변화 전 걸 빼주고 다시 변화 전 걸로 나눠주죠. 그래서 100에서 120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면 그냥 누구나 다 당연히 20% 상승했네 또는 20% 증가했네 20% 늘었네라고 하잖아요. 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변화 후 거 120에서 변화 전 거 100을 빼주고 다시 변화 전 100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화 후의 GDP 디플레이터 2016년 GDP 디플레이터가 171이니까 거기서 2016년 GDP 디플레이터가 171이니까 변화 후 것에서 변화 전 거 2015년 GDP 디플레이터 100을 빼주고 다시 2015년 즉 변화 전 GDP 디플레이터 100으로 나눠주면 즉 171 빼기 100 나누기 100 해버리면 이제 71%가 나옵니다. 2017년은 2016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상승했을까? 뭐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40에서 171을 빼주고 17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40.35%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물가가 2016년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
비해서 71% 상승했고 2017년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 40.35%만큼 상승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즉 실질 GDP 가지고 이제 증가율을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 아까 소득의 증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소득을 국민 소득을 갖다 측정하는 지표가 GDP니까 GDP의 증가, 엄밀하게 실질 GDP의 증가,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 GDP의 증가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성장률이 197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가 1980년이 되면 뚝 떨어집니다.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외적으로는 제2차 오일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죠.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낮아졌었고요. 그 다음에 1998년 이때 GDP 증가율, 즉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0보다 더 낮아지니까 오히려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퇴보했다. 국민소득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죠? IMF 경제 위기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2009년에 0%보다는 높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뚝 떨어지죠. 이때가 이제 그 미국발 그 주택금융 위기 때문에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에 떨어지는 이유,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GDP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경제적 후생, 한 나라의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는 한 경제의 총소득이면서 또 동시에 재화 서비스에 대한 총 지출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GDP를 계산을 해내면 1인당 GDP는 그 경제의 평균적인 사람의 소득과 지출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가 중요한 이유는 뭐 결국은 요 소득 수준 그리고 지출 수준이 크면 클수록 행복한 생활을 좀 더 쉽게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GDP는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요인들을 직접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 즉 어떤 물질적인 그런 그 조건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렇긴 하지만 좀 경제적 후생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포착하는 그런 지표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GDP는 이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다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의 질이라든지 또는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뭐 가사노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가 생산, 자가 소비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 분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을 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경제 후생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불완전한 지표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